북한이 오늘로써 8일째 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데요. 결정서 초안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평양에서는 열병식 예행 연습으로 추정되는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 보도나 중계가 나오지 않아 조만간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내부 동향 그리고 신년 남북미 정세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8차 당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결정서 초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 대회가 애초에는 4, 5일 정도 안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3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 일주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정은의 지난 2016년에는 이틀만 보고를 했는데 요번엔 3일 동안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토론을 또 오래 이어가고 그러면서 그 김정은이 보고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당대에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요. 그거를 아마 돌이키는 것 같아요. 이게 5년 동안 아무 목표 없이 구체적인 세부 목표 없이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를 다시 조금 기일을 연장해서 그래도 목표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당대회를 하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당 중앙위원회를 위원들을 선출을 해요. 한 200명 정도. 그러면 그 당 중앙위원회를 거기 열어서 전원회의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거기 위원들이 모여서 간부들을 이제 임명을 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후보위원, 그 다음에 당의 주요 직책들, 군정부장, 조직지도부장 이런 인선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다 했고 열병식을 한밤중에 그저께 밤이죠.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간파가 되니까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 북한 공식적으로는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날도 그렇게 추운 영하 14도 막 그렇게 되는데 막 예행 연습했다는 거죠. 참 참혹한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까 오늘 하지 않을까 열병식을 오늘 정오쯤에 그렇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열병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당 대회를 마치는 어떤 신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은 마쳤는데 그 총화한 거 향후 어떻게 당의 목표를 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지금 결정서를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폐막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다 차기 대회 한다 그랬다가 왜 차기 대회 하려고 그랬냐 하면 바이든이 아직 취임도 안 했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고 그러니까 목표 정했다가 또 못 지킬까 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이 당 대회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제 직책도 변화가 있고 또 인사 이동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비서가 됐어요. 김정은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10년 전에 이제 등극했을 때는 제1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비서 중에 이 첫 번째 비서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제1비서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퍼스트 시크레터리, 영어로 하면 퍼스트 시크레터리인데 그거를 이제 제너럴 시크리트로 지금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정무국을 만들어서 정무국에는 비서가 과거의 비서, 이를테면 김용순 대남 비서 이런 것처럼 그 비사들 하면 하늘이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존재였죠, 북한에. 그랬는데 그 비서를 없애고 위원장직을 하고 김정은이 위원장이 되고 과거의 비서들은 부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부위원장이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이것도 약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모든 직책을 비서국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책임비서, 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그러고 위원장은 오로지 김정은만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당 총비서로 추대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는 총비서라고 부르지 않을까. 총비서는 이제 영어로 제너럴 시크레터인데 이거는 그냥 제1비서가 아니라
주님아 그야말로 모든 걸 총괄한다 이런 뜻이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표시가 되죠. 예.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주석, 당 주석 네네. 뭐 이렇게 하지만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총비서란 칭을 썼죠. 제너럴 세크레터리.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중국이나 소련의 과거 공산당 시절의 정통 직위를 복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총비서라는 그 호칭은 네. 사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사용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에 선대의 어떤 영광에 좀 기대 보려는 그런 네.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이제 자기가 10년 통치했으니까 나도 이제 우상화도 하고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반열에 같이 쓰겠다 이런 그 의도가 표출된 거라고 보고요. 네네. 저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들도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광고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 예. 이제 나라는 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당을 강조하고 당의 수반으로서 총비서에 등극함으로써 당을 통해서 지도하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는 것도 작년에 나온 얘기처럼 위임 통치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재밌는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런 것도 김정은이 뭐 자기가 참석 안 해도 할 수 있고 네. 또 거기서 당의 주요 요직 인선을 할 수 있게 아예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치국을 이렇게 지도할 수도 이게 뭐 소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엘리트주의로 가면서 또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또 해놓은 거 보면 그냥 모순투성이 나라인 것을 그냥 반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돈도 없으면서 국방력은 최대로 또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무슨 재정으로 할지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그동안에도 김정은이 당연히 이제 뭐 북한의 최고 수장이었지만 이제 그걸 좀 더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김정은에게 좀 뭔가 집중하려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김여정 뉴스를 이렇게 다루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서 일이 중요한 순간에 그렇듯이 김여정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을 조금 피하게 해주는 게 김여정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네네. 너한테 너무 초점이 가니까 예, 예. 너한테도 오히려 위험하다.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주요 요직에 기용할 테니까 조금만 쉬어라. 그리고 지금 대남 문제나 대미 문제를 맡았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면 그 신년사 할 때 김정은이 자기 사무실에서 그 조용원하고 김여정하고 거의 양쪽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처럼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이번에 조용원이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서열 5위로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예. 그거와 비교하면 김여정은 이번에 오히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의원 또는 상무위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상무위원은 조용원한테 주고 네. 김여정은 아예 후보위원회에서도 뗐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강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백두혈통의 강등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가족 회의에서 몇 달 좀 쉬어라. 너 그리고 건강도 좀 보살피고 그다음에 네. 찬란하게 다시 등극해라.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또 우리 강경화 장관 발언한 거에 비난하고 네네. 굉장히 악역을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 다시 나타나서 선한 역할로 다시 나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쉬는 게 시간이 좋지 필요하다. 않겠냐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조용원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조용원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뭐 이제 총비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그 그림자 수행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네.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실무 테크노크рат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조용원을 조직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아, 이 조직 비서는 후계자예요, 사실은. 과거에 김정일이 맡았던 직위를 그 당시는 조직 비서라는 이름도 안 쓰고 했지만 사실상 조직 비서였는데 그리고 김정일이 자기가 집권해서는 조직 비서를 아무도 안 하고 네. 당 조직 지도 부장 음. 근데 부장도 공석으로 놔두고 제일 부부장
해서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부장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는 조용원을 조직 비서로 아예 임명을 하고 상무위원을 당 서열 5위로 임명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김태룡 그 총리를 이 총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조직 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직 비서와 조직 부장을 분리해서 한 사람이 해도 되는데 예. 분리해서 각각 상호 견제하고 그 대신에 조직 비서인 자기의 정말 그림자 수행했던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간에 지금 권력의 누수 현상, 권력이 만약 공백이 생기면 조용원이 거의 후계자가 다름없는 지위까지 간 겁니다. 한 그렇군요. 1년 정도 조직 비서를 하면 예. 모든 인사를 다 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지난 5년 동안에도 가장 이제 김정은 옆에서 네. 많이 수행을 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많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총정치국장에 오른 권영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떤 인물인 건가요? 그렇죠. 이 총정치국장이 이게 사실은 과거에 황병서 뭐 최룡해가 네. 총정치국장 할 때는 넘버 2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넘버 2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백악관을 김정일이 백악관에 보냈던 예. 그 총정치국장 이 사람은 그냥 그 외교적으로도 국가 그냥 넘버 2로 그냥 백악관에 갔던 거거든요. 네. 군복 입고. 근데 지금 이제 임명한 이 총정치국장은 이 별 3개예요. 별이 지금 차수도 있고 김정은은 원수고 예. 차수도 있고 대장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이라 그래서 우리 중장인데 겨우 권영진은 상장입니다. 별 3개 지금 별 3개인데 그 총정치국이라서 군의 기율을 잡고 이 정치적으로 군인들을 이제 기율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는 왜 그렇게 됐느냐? 김정은이 작년에 그 당 제도를 개편해서 당 군정부라는 걸 뒀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이 직접 군을 통치한다라 그래서 군정부를 둬서 요번에 정치국원으로 임명한 오일정. 예. 오일정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 하면 오진우거든요. 네. 오진우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듯이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을 당에서 군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놓고 정치국 정의원을 시키고 사실은 정치국장보다 오일정한테 이제 오일정이 권한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제도 개편으로 총정치국장은 직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인사 교체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또 대남 대미 외교 라인이 어떻게 얘기하면 좀 추락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최선희 제1부상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좀 낙마했죠. 사실은 지금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대남 전략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남한이나 미국하고 대화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네. 별 생각 없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북미 정상이라도 하면 당장에 또 직위를 올려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김정은이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큰 문제는 anin데 어쨌든 간에 1, 2년 동안 지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김영철은 정치국원으로는 남겨놨지만 그 통전 부장으로 그러니까 지위를 격화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 이게 총책인데 후보위원회에서도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뗐고 그다음에 최선희도 요번에 뭐 외무상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봤지만 또 그 정치국에서 또 후보위원으로 또 내려앉았고요. 그러니까 네. 이 여러 면에서 볼 때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대남 대미 그 의사 표현을 협상 전술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금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물론 대화의 상대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상황이 지금 뭐 그렇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북한도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결속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김정은이 저도 상당히 좀 분격했던 게 예.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3번이나 주선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북미 회담 잘 되라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회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했는데 거기서 파탄됐다고 우리를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규모도 축소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그 방산물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약속 위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1991년 남북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깨고 거기다가 핵을 개발했고 예. 국제사회를 완전히 분격시켰고 거기다가 지금도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 정말 후한무치. 이거 진짜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은 뭔가 계산을 잘못하고 당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미연합 훈련도 하고 우리가 방산물자를 그렇게 계속 가져가는 건 다 당신들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내기를 안 하고 그 엊그저께 그 합의했던 그런 내용만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너무 일방주의적이죠. 네. 매일 미국한테 일방주의라 그러더니 자기들이 더 일방주의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남한하고 협상을 해봐야 미국이 계속 막고 있어서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태도를 이번에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어저께 대통령께서 상당히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협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 정말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지 김정은의 말이 잘못된 거를 저로서는 좀 지적해주고 싶은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참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대미 대남 외교 노선의 이제 강경 선회의 움직임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핵 잠수함을 얘기를 했고 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지금 그게 완전히 개발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입장도 딱한 게 사실은 그 한 10년 동안 계속 외쳐온 게 주민들 삶을 낫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네네.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물론 뭐 실패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고 코로나도 있고 뭐 코로나로 북중 교육도 안 하고 또 홍수도 오고 뭐 태풍도 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의 경제 전권을 갖고 있는 수령으로서 인민의 삶을 낫게 해주지 못한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근데 네. 자기 책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해봐야 또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미사일 쏘면은 군사력 강화된 것처럼 보이니까 했는데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게 다탄도 전략 미사일. 그것도 이게 다탄도 미사일 같으면은 그 탄두부에 그 분리돼 가지고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6,000도를 견뎌야 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추진해서 정확한 지점으로 각각 나눠서 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이 한 거는 고각으로만 실험해서 정상 각도로 실험해 봐야 진짜로 열을 견디는지 그게 제 각각의 분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실험조차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목표로 정해놨고 또 핵 잠수함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아직 안 하고 있고 북한이 저렇게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는 핵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만 할 뿐이지 핵무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 예. 근데 북한은 핵무기도 만들고 핵 원자력으로 운영하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국 앞바다까지 가서 단거리에서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협상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했는데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온다면 물 밑으로 은밀하게 가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를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그래도 네. 대화에 안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